한국의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한지 홍보 영상. 그러나 댓글에는 엄청난 악플이 달립니다.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한국은 도둑질을 멈춰라. 당신들은 문화를 훔치기 전에 역사를 모르나? 제지술은 당신들이 건국한 것보다 일찍 나타났는데 정말 웃기다. 근거 없는 악플을 본 한 프랑스 문화부 기자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한국의 이것에 일본은 유럽과의 계약이 우르르 파기되고 중국은 문화를 훔쳐갔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조용히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행 티켓을 보며 흐뭇해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살로메라고 해요.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있어 이미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 거기다 한국과 프랑스 교류 프로그램으로 제가 다니는 프랑스의 고등학교에 한국 선생님이 오셔서 한국어 수업을 계속해서 배운 적도 있답니다. 보통 한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찾게 되는데 저는 한국의 지방 도시를 다녔네요. 고등학교 때는 광주라는 곳이었고 몇 년 전 한국을 업무차 방문했을 때도 저는 한국의 문경과 안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땐 프랑스에서 국가적으로 큰 결정을 할 때였답니다. 바로 국가사업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박물관이 워낙이나 유명합니다. 유럽 문화와 예술의 정점이라고 하면 단연코 루브르 박물관일 것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물덩어리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루브르 최대 대표작으로 뽑혀요. 그 외 명작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작품을 한 번씩 보려면 꼬박 일주일이 걸릴 정도랍니다.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술품의 복원 사업인데요. 제가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복원 사업에 실패해서 몇 천억 가치의 작품이 버려지는 것도 봤고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재 복원을 국가사업으로 분류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붓는 일도 매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술품도 탄생된 이후부터 사람처럼 노화의 길을 걷는다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작품이 전시되더라도 몇백 년이 지나면 시름시름 앓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미술작품의 복원입니다. 복원은 작품과 유물이 지닌 가치를 되돌리는 일이고 유럽 문화의 심장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특히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작품에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프랑스를 발칵 뒤집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건 바로 복원 사업에 사용되었던 일본의 종이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죠. 복원 사업에 사용되는 종이는 으깨고 짓이겨서 낡은 조각상과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에 생긴 구멍이나 흠집을 메우고 복원하는데 그 종이에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유료가 섞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루브르는 일본의 화지를 써왔어요.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의 대부분 박물관에서 일본의 화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들이 만든 화지는 순 천연 성분이고 뛰어난 경고성을 자랑한다며 오래전부터 전 세계 박물관이나 문화재 보수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와 홍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본 화지에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노후화 테스트에서도 한국의 한지와 비교했을 때도 테스트 4일이 지난 후 일본의 화지의 변형과 노후화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의 한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때마침 한국의 한 연구사가 한국 한지에 관한 논문을 전 세계에 이슈화시켰고 이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들이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은 한지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로 한국에서도 한지를 홍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유명 걸그룹인 뉴진스가 한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 한지에 밀린 일본의 네티즌이 발칵 뒤집힐 줄 알았는데 되려 뜬금포 중국 네티즌들이 악플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라며 한국은 도둑질을 멈춰라고 하는 둥 당신들은 문화를 훔치기 전에 역사를 몰랐느냐? 제지술은 당신들이 건국한 것보다 일찍 나타났는데 정말 웃기다는 등 난리도 아닌 거예요. 홍보 영상에는 한국이 제지술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통 제조법으로 만든 것이 한국에선 한지, 일본에서는 화지, 중국에선 선지인 것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뭐에 화가 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한지 홍보를 했다고 제 지수를 끌고 오는 거면 항공사를 홍보하면 비행기를 발명한 미국의 라이트 형제를 끌고 오는 것이며 스마트폰 광고를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건 미국이니까 광고하지 말란 뜻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의 문화에 많은 것이 조명되었고 우리 방송국에서는 문화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으로 문화학습을 보내는 선진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을 방문하는 해였고 문화부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는 회사 내부 인터뷰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건 뻔한 일이라 저는 자신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등 시절 한국에서의 짧은 유학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도 한국어 수업을 계속해 왔었으니까요. 1차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와 제가 다녔던 프랑스 몽펠리에의 고등학교와 예체능 문화체험 수업 교류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원 신청서를 썼습니다. 예상대로 1차 합격자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바로 보게 되었죠. 심사단은 루브르 박물관 보건연구소에서 온 분도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쓴 지원서가 인상적이라며 한국 선생님은 어땠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문화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한국 박물관 문화의 현황이라던가 앞서가는 특이점 같은 것을 물을 줄 알았거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어서 그 당시 한국인 김영옥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선생님과 헤어진 마지막 날 함께 나누었던 편지를 묶어 책으로 발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항상 수업 5분 전에 먼저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기분을 살피셨고 수업이 끝나도 질문을 계속 받으신 분이라고 했죠. 정말 그러셨으니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열정이 남달랐던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이 참 잘 어울리셨고 동시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엄정함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보이셨습니다. 고등부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한국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프랑스 고등학생이 머물던 한국 가정 환경에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한국에서 지낼 프랑스 고교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문 학생의 채식 여부, 알레르기,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종교, 건강을 일일이 파악해서 홈스테이를 할 가정을 찾아주셨고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과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어떤 프랑스 선생님도 김영옥 선생님만큼의 열정을 보이지 못하셨죠. 이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프랑스 학생들의 세상을 보는 안목은 전보다 넓어졌고 진로를 선택할 때도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때 받았던 충분한 사랑으로 저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이 아직도 선생님의 SNS에 안부를 묻고 있고 제자 중 몇몇은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근무를 할 만큼 훌륭한 제자도 있다며 저는 선생님의 SNS 계정을 면접관에게 보여드렸죠. 저의 솔직 담백한 경험은 면접관들의 심금을 울렸나 봐요.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저의 한국에 관한 지식을 높이 평가해줘서 전체 일정 중 원하는 이틀은 제가 원하는 곳을 취재하거나 공부하고 올 수 있는 프리타임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니 감회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처음엔 일행 전체와 함께 문경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지를 만드는 곳을 견학을 했는데요. 문화재를 설명해 주시는 불어가 능숙한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한지는 세계적인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한지라고 하면 보통 시골에서 전통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앞둔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 짓궂은 동네 총각들이 야심한 시각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숭숭 내던 창호 문풍지를 떠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술품의 위상과 달리 첫날 밤 한지야사는 정말 너무 웃겨 배꼽을 잡았네요. 다음날 저는 이틀간의 프리타임 동안 문경 옆에 안동이라는 곳을 여행했는데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거나 큰 도로를 지날 때마다 아주 큰 기와집이 육교처럼 세워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적은 것이었고 안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주 번성한 곳이래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멋진 도시였던 거죠. 오래된 시장에 들러서 안동에서 유명하다는 안동찜닭도 맛보았습니다. 안동찜닭을 보는 순간 프랑스의 코코백 요리와 너무 닮아 보였어요. 맛을 보니 프랑스에서는 레드와인을 넣었는데 한국에선 간장과 마늘 양념을 넣은 듯 했어요. 달짝지근한 양념에 당면과 각종 채소를 넣어 물기가 약간 있게 조리했는데 닭과 당면, 채소가 어우러져 엄청 푸짐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먹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으니 한국식 표현으로 밥도둑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안동이 수도권과 꽤 떨어진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볼 수 있다는 24시간 편의점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여는 마트도 다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서 한국의 야간 행보의 안전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외곽까지 발달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특히 안동의 월영교의 야경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전통 가옥 모양의 카페와 문보특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강은 프랑스의 샌느강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한국은 뭔가 발전했으면서도 곳곳에 전통이라는 보석을 숨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자신들이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류는 한국의 현대적인 삶을 자랑하면서 K-팝, K-영화, K-방역 같은 것에 치중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가 한국의 한지에 대한 가치를 찾아낸 걸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것도 어서 세계에 선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한국으로 놀러 올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만. 그거 너한테 사기치는 거야. 절대 클릭하지 마. 한국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보면서 뭔가 누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외국인 친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황한 한국 친구는 그냥 버튼을 꾹 눌러버리는데요. 외국인 친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국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루이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동양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고고학 학회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한국 학생인 희정이도 있어서 희정이와 함께 한국에 왔는데요. 그녀는 간만에 고향에 와서 너무 좋아했고 저는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더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의 TV 광고에는 유럽 여행 상품이 많이 소개되던데 광고가 물론 좋은 점만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TV 속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은 화려한 곳이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서양식 건축물을 처음 보는 분이야 낯선 맛에 예뻐 보이지만 나머지 생활하는 모습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학회 참석 이후 프랑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희정이가 집을 제공해준 덕분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편리했거든요. 희정이가 사는 곳은 서울에서 꽤 떨어진 농촌 지역이고 도시 이름이 경산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고 왔다가 광명역이란 곳까지 가서 경산으로 갔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타보았죠. 프랑스 사람에겐 한국의 KTX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KTX는 프랑스의 고속철도인 떼제베를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20년 전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와서 고속철 기술을 배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나요? 파리에서 리옹까지 고속선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었어요. 새로운 선로를 만들거나 개량 공사를 해야 하는데 프랑스 국영철도가 한국철도에게 고속철도 선로 연구를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할 정도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당당한 파트너로 제안받을 만큼 발전하게 된 거죠. 프랑스는 한 가지 선로 방식을 계속 고집하여 사용해왔다면 한국은 자갈 선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경험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KTX를 타면서 이런 소식을 희정이에게 알려주니 그게 바로 청출어람이라고 뿌듯해했어요. 저도 한국의 발전 속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광명에서 경산까지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했고 기차 안은 참으로 청결했죠. 우리는 장거리 비행으로 몸이 너무 힘들까봐 특실 좌석으로 탔는데요. 생각보다 넓은 좌석 공간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객실 앞에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희정이에게 물었는데요. 희정이는 그냥 자리가 비었으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리어를 두는 칸에 별도로 자물쇠가 없었어요. 캐리어 부피가 크다 보니 누가 들고 가더라도 눈에 쉽게 띄겠지만 그래도 열쇠를 채우지 않은 채 둔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희정이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유럽과는 다르다며 슬쩍 유럽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길거리 소매치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피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학회는 나흘 뒤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희정이 집에서 머무르면서 저는 경산 지역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 팔공산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무척 외진 곳이었고 게다가 너무 추웠습니다. 옷을 여러 개 챙겨오기도 했지만 두꺼운 점퍼는 안 가져왔거든요. 한국에 겨울까지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팔공산을 트레킹하면서 제가 너무 추워하니 희정이는 패딩 잠바를 사입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경산은 마땅히 옷을 살 곳이 없었거든요. 희정이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하나 보여줬어요. 제일 무난한 디자인으로 검은색 롱패딩을 보여주더니 주문할까?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인터넷 물건이 여기까지 배송되려면 며칠은 걸려야 할 테고 그렇다면 서울 학회에 가기 전에 도착할 리는 만무하다고요. 차라리 참았다가 서울에서 사입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제 속도 모르고 희정이는 기모 양말도 같이 사자고 보여주는 거 있죠? 저는 희정이에게 학회 가기 전에 올 것 아니면 굳이 주문할 필요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 저를 보고 희정이는 참 촌스러워 하면서 또 살짝 비하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에게 그녀는 웃으면서 봐봐 이거 로켓 배송이라고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온다고 적혀 있잖아 하며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정이는 아직도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잘 사는 프랑스에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배송은 없거든요. 저는 사기치는 쇼핑몰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고 희정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본래 사기는 그럴듯하게 하고 지금 꼭 필요한 일에 접근하는 법이거든요. 이 쇼핑몰이 그래요. 급한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내일 배송해준다는 그럴듯하고 혹한 말을 하면서 구매하게 하죠. 그리고 감감무소식인건 세상이 다 아는 사기 수법입니다. 희정이는 저의 근심을 본체만 채 나는 회색으로 너는 검정색으로 패딩 주문할게 하면서 결국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트레킹이 너무 힘들었는지 저는 늦잠을 잤지 뭐예요.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갔더니 희정이는 잘 잤냐고 하면서 웬 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 경산은 서울에서 고속철도로도 3시간 거리인데다가 농촌 지역인데 어제 희정이가 장난처럼 주문했던 패딩이 거실에 떡하니 도착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로켓으로 배송하는 거냐고 희정이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희정이는 여기는 지역마다 큰 물류창고가 있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라 한국에서는 로켓 배송이 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새벽 3시 반에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두고 간 사진을 주문자 번호로 보낸 걸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나 귀신도 이렇게는 못할걸요? 제가 앞서 유럽에 대한 환상을 깨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하면 다른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택배를 마음 놓고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프랑스 택배는 진짜 엉망입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유명한 택배사인 크로노포스트 택배를 이용하는데 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0분 후에 도착한다면서요? 보통은 기사님이 도착한다고 전화를 주시면 문 앞까지 갖다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택배기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이후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니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두었다면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거기에 놔뒀냐고 화를 냈지만
기사님은 되려 저보고 1층 앞까지 왜 안 나왔냐며 큰 소리를 치셨죠.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화내는 남자가 무섭기도 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고 얼른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건물에 있는 세대마다 방문해서 택배 상자를 본 것이 없냐며 확인했고 다행히 5층 이웃이 모르는 물건이 있어 1층 현관 창고에 두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희정이는 로켓 배송과 같은 한국의 첨단 시스템 속에 살다가 프랑스로 유학 오면서 다시 30년 전으로 사는 것 같다며 프랑스에 사는 것이 진짜 힘들었다고 했어요. 거기다 희정이 말로는 한국은 문서도 2길 특급으로 등기 우편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문서는 하루 만에 올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발송, 도착 여부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등기번호로 실시간으로 나의 우편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주소를 전화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우체국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람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은 오직 우편물로만 합니다. 한국이라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또는 메일 알림으로 알려주는 대부분의 소식들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우편으로 모든 안내를 받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택배 시스템에 불만이 없나 궁금하시죠? 태어나서 지금껏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아서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벌써 한국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프랑스 돌아가면 바로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학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그 전에 KTX를 타본 경험이 있는지라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싶었어요. 희정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인근 대구 버스터미널로 가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버스가 연착될까봐 불안해서 희정이에게 학회가 개최되는 전날 미리 서울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희정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버스는 시간에 맞게 출발할 것이고 예정 시간대로 도착할 거라면서요. 저는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프랑스 고속버스만 봐도 연착이 자주 되고 느리거든요. 당일치기 약속에 고속버스를 타서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어쩔 땐 1시간이나 늦게 버스가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버스표를 취소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취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늦게 도착한 버스에게 있는데 취소도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현실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자동으로 환불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메일을 보낸다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하루 전날 도착하게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이곳은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아요. 제가 연착이 걱정되어 희정이에게 미리 터미널로 가 있자고 하니 희정이는 안 그래도 되지만 불안해하니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30분 먼저 나왔는데 고속버스는 거짓말같이 제 시간에 딱 도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한국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다른 지역의 터미널에 정차하긴 했지만 모든 시간은 정확했고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운행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었다 출발하는데도 승객들은 전부 기사님이 요청한 시간 안에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한국은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버스지 정차선까지 두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는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두고 승용차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레 유도했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저의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유럽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프랑스도 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저는 한국에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랑스인 루이스 씨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에게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빠른 배송 시스템과 대중교통의 정확한 시간은 확실히 외국인 시선에서는 놀라운 경험인가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